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는 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상출판사 문학 고2 218페이지 학습활동에 있는 박일로의 누앙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앙사 유명한 가사입니다. 물론 송강정철의 3인곡, 송민곡, 관동별곡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박일로라는 사람이 송강정철 다음 가는 그 가사를 잘 쓰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때문에 이 누앙사는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앙사는 일단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중간 부분의 내용이 실렸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저 한자어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거든요. 비유적 표현도 별로 없고요. 때문에 이거는 금방 수업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읽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교과서 실린 부분만 보고 싶다면 선생님이 이 밑에다가 다 이렇게 책갈피를 갖다가 꽂아 놓을 테니 그 부분만 봐도 무방하긴 합니다. 일단 박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요, 인생의 전반기, 후반기로 이게 두 부분 나눈다면 전반기는 아무래도 무인으로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무인으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사람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거치고 나서 이제 문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문인으로서 더욱더 이름을 많이 날리신 분입니다. 그만큼 글재주가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누앙사, 여기서 이 누앙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좁고 지저분하며 더러운 거리, 자기가 사는 곳을 낮추어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누앙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학문에 힘쓰며 도를 추구하는 즐거움을 즐기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해요. 어쨌든 이 박일로라는 사람은 누앙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집중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가사에서는 우리가 배운 포인트라고 생각할 게 따로 없는 게 사실 내용상의 특징과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만 좀 알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앙사는요, 조선 후기의 가사란 말이죠. 근데 이게 조선 전기의 어떤 가사와는 좀 구별되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구별되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엇이냐만 잘 체크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누앙사라는 작품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상당히 조선 전기의 가사와 조선 후기의 가사를 섞어 놓은 양상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조선 전기 가사와 조선 후기의 가사에는 내용상에 좀 구별점이 있어요. 일단 전기 가사의 특징은 좀 그 양반들의, 그러니까 사대부들의 그 호방하고 그 다음에 그 자연을 즐기는 풍류 생활, 그 다음에 그 아무리 가진 것이 적다 해도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안빈낙도의 삶, 이런 내용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주로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찬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류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사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조선 전기 가사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흔적은 없단 말이죠. 오로지 정신, 유교 정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조선 후기 가사에서는 좀 약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상당히 실질적인 실생활의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공궁한 삶, 다시 말해 핍진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누앙사가 이거 두 개를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몰락해버린 양반의 삶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래서 누앙사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선생님 같은 경우엔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기보다 선생님에게는 누앙사는 아주 그 다음에 현실감 있는 가사로 많이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떤 유학자, 선비의 어떤 삶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노래라고 기억이 됩니다. 결국 정신승리죠. 왜 정신승리냐고 얘기하냐면 사실 자, 간략한 줄거리는 대략 이러합니다. 자, 박일로라는 사람은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전란 후에 돌아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자, 집에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려 하는데 농사는 뭐 종이 지을 텐데 사실 이 바길로에게 있던 늙은 종은 도망간 것이죠. 이제 밭을 갈긴 갈아야 되는데 이제 소가 없는 거예요. 소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뭐 언제 한번 소 한번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소를 빌려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염치불구하고 이제 소를 빌려 가서 이제 좀 약간 가서 좀 무안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좀 양반이고 문인인데 농사 짓자고 그래도 소를 빌리러 가는 모습이 좀 약간 부끄러웠던지 이래저래 그 쉽사리 적극적으로 가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에헴 하고 인기척을 하니 농부가 나온 거예요. 농부가 묻겠죠. 어떤 일이시냐 그랬더니 이제 바길로가 진짜 염치 없는 줄 알지만 그 전에 말했던 그 소 빌려준다는 말 들었었는데 소 좀 빌려줄 수 없겠냐 라고 얘기하니까 농부가 어쩌죠 라고 하면서 그 건너집에 사는 사람이 여러가지 맛있는 요리를 갖다 나한테 해주고는 그 이제 소를 빌려달라고 해서 소를 빌려주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좀 어기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무안해진 것이죠. 그죠? 바길로 입장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잠 못 이루게 되고 자연을 벗삼으며 이제 늙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나는 만족스럽게 살겠다. 이 가난함을 내 운명이려니 하고 살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끝마쳐지거든요. 결국에는 이 농사일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공공한 어떤 양반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그 조선전기의 가사의 모습과도 같이 일반적인 어떤 양반들, 사대부 양반들, 유교적 관념에 휩싸여 있는 그런 양반들의 모습으로 결말을 맺은다는 점, 이게 참 특징적인 것이죠.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고 우알할산 이내 우회이 더이 없다. 자, 어리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중세국어 때 등장하는 이 어리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말하는 영의 그 어린 의미가 아닙니다. 어리석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자신이 정말 세상 물정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조적인 어떤 태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중화복을 하늘께 붙여두고 하늘에게 맡겨둔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이 느껴지냐면 운명론적 가치관이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운명론적 가치관. 그죠? 모든 운수를 하늘에 맡겨두고 누추한 거리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두고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에 풍조우석에 썩은 잎이 셔피 돼야 썩은 짚이 땔감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땔감은 상당히 마르고 그죠? 깔끔한 어떤 나무로 땔감을 만들어야 될 텐데 아니면 집 같은 것도 근데 이 집 또한 마르고 깔끔한 게 아니라 썩은 집 가지고 이제 땔감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잘 탈까요? 잘 타지 않을까요? 잘 안 타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새 호밥과 5톱의 죽을 만드는데 연기가 많기도 많구나. 그도 그럴 것이 썩은 집 가지고 불을 때우는데 연기가 당연히 많이 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셔호밥 5톱 죽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냐면 단사표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단사표음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소박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막 화려하고 거창한 그런 밥이 아니라 아주 조그맣게 차린 음식, 초라한 음식이죠, 사실. 초라한 음식, 요걸 단사표음이라고 좋게 말하면 소박한 생활이니까 단사표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연기가 많기도 많구나. 이거는 3인곡에서도 나왔죠. 하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많다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대인 숭넹에 빈배만 속일 뿐이다. 덜 데운 숭늉으로 빈배를 속일 뿐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누추한 거리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두고부터 빈배를 속일 뿐이로다 까지 꺾기 표시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시적 화자의 궁핍한 생활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아주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죠. 생생함이 느껴지죠. 그죠? 네. 이게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생에 이러하다. 생활이 이렇다고 장부의 뜻을 옮길까? 뜻을 장부의 뜻, 대장부의 뜻을 바꿀 것인가? 이거는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난 바꿀 생각은 없다. 정말 내 생활이 이렇게 찌질하게 가난하다고 해서,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해서 사내대장부가 이래서 나는 손바닥 뒤집듯이 내 의지를, 나의 삶의 목표를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겠다는 얘기죠. 무조건 나는 끝까지 고! 하겠다는 얘기죠. 때문에 이것은 설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 안에서는 설의적 표현 참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설의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됐죠? 자, 안빈일념, 이것은 어떤 말로 표현해도 되냐면요, 안빈낙도라는 말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안빈일념을, 즉 좀 약간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적을망정 품고 있다. 많진 않지만 어쨌든 품고 있어서 수의로 살려 하니, 옳은 일을 쫓으며 살려 하니 날로 쫓아 날이 갈수록 저하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현실과 그 다음에 이상 사이에서의 어떤 괴리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잖아요.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나의 이상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가난함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정신 수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자연 친화, 그죠? 자연과 더불어서 그냥 가진 거, 물질적인 어떤 소유욕에 대한 그런 미련 다 버리고 그냥 자연 속에서 난 아름답게 살아가겠다. 안분지족,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것들 가지고 난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이상적인 어떤 정신세계를 나는 품고 있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현실은 어떤 현실인데요? 궁핍한 삶이 연속되고 있잖아요. 이 궁핍한 삶과 이상사회에서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옳은 일을 쫓으며 살려 하니, 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이상적인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건 궁핍한 삶이 연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잘 보세요.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냐. 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때는 이때만큼이라도 어쨌든 풍족해야 되는 계절이거든요. 그동안의 어떤 농사의 어떤 수확을 한꺼번에 얻어내는 시기인데 가을마저도 부족한데 봄은 뭐 할 말 다 했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이라고 담겨 있으랴. 담겨 있지 않다는 또 서리적 표현이 등장했죠. 자, 여기서 이 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을 얘기하냐면 술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술병이 내게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그 다음에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 이질 난가.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괴롭힌다고 굳은 의지 잊을 것인가. 자, 여기서 배고픔과 추위는 아까 말했지만 현실적인 어떤 고통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굳은 의지를 잊을 것인가. 이 굳은 의지는 이상적인 어떤 태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던 뭐 안빈낙도라든지 안분지족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삶이라든지 유교적 관념에 있는 어떤 양반의 고결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현실적 고통과 이상사에서 또 다시 갈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내적 갈등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렇다고 사내대장부가 이 뜻을 갖다가 굽혀야 되겠는가? 아니야. 난 참고 잘 살아야 돼. 뭐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겠어. 배고프더라도. 아니야, 나 배고픈데 어떡하지? 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굳은 의지를 잊을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단심이라고 하는 건 때문에 애국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충성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좀 약간 거창한 어떤 내용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유교적 가치를 아주 포괄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3의 대장부가 갖고 있는 일편단심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문인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을까. 됐죠? 하지만 그것을 나는 잊지 않겠다라는 설의법이 다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 라는 어떤 강한 어떤 결의적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좀 마음이 바쁘니까 글자가 좀 이상하죠?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자, 여기부터는 이제 어떤, 전란,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 과거의 어떤 회상이 등장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로운 분발하여 최초에 지금 이 박일로라는 사람이 전쟁에 참전했던 것이 의로움이 분발하여서 참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의가 분발하여 내 몸을 잊고 죽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어 우타구랑 전대와 망태에 한 줌 한 줌 모아놓고, 전대와 망태는 그러니까 군대 배낭, 뭐 군대 보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한 줌 한 줌 모아놓고 병과 임진왜란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 병과 이것은 그러니까 전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임진왜란이라고 의역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임진왜란 5년에 감사심, 죽음을 각오한 마음을 가져 있어 이시서별하여 죽음을 밟고 피를 건너서 이시서별, 얘는 사실 과장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몇백 전을 지내 연고 치렀던가 라고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임진왜란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 부분은 그러니까 회상이에요. 임진왜란 회상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사실 이런 내용 조선전기 가사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누앙사가 상당히 이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면 독특하다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화체도 등장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궁핍 뺐던 양반들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당시가 이러했다라고 아주 마치 우리 눈앞에 보여지듯이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요. 봐봐요. 내 몸에 여유가 있어서 집안을 돌보겠는가? 긴 수염이 난 종은 종과 주인의 분수를 잊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분제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붕괴되었다는 얘기죠. 붕괴. 이전에 강의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신분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직후라고요. 기점은 임진왜란으로부터 신분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이전에 강의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왠지 얘기했었죠. 전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 양반들, 아니 그냥 전체적인 백성들에게 이 세금을 부과할 어떤 근거인 어떤 문서 서류들이 모두 다 소실되었어요. 그래서 이 공명첩 때문에 신분제도가 붕괴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공명첩, 그야말로 이름이 비어있는 종이 쪼가리, 이걸 돈을 받고 양반이나 신분을 파는 공명첩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신분제도가 아예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과 주인의 분수를 잊었겠죠. 아, 이거 뭐 주인이고 종이고 다 필요 없는 거지, 이제. 당신이 내 주인이야? 나 돈 주고 이제 양만 사면 그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요때 당시에 어떤 심각한 당시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고여충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봄이 왔다고 나에게 알려줄 것은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이 봄이 정말 계절적 배경인 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꽃 피는 봄이 오면 뭐 그런 식의 어떤 나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희망? 좋은 소식? 뭐 그런 것이 왔다고 나에게 알려줄 것은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사실 상당히 비관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죠?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경당문노인달, 밭가는 것은 당연히 종에게 물어야 하는데 경당문노, 그러니까 이런 말의 것을 경당문노와 같이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원문만 제시가 되면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의 흐름만 잘 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근데 누구에게 물어볼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노비는 도망갔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궁경가색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그러니까 몸소 농사 짓는 것이 내 분수인 줄 알리로다. 사실
아,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 그래, 이게 내 팔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신야 경수와 농상 경옹, 요것이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사인데요. 잡초에 난 들판에 밭가는 늙은이, 그 다음에 밭두렁 위에 밭가는 늙은이, 이 둘은 각각 다른 인물을 지칭하는데요. 밭갈다가 명재상이 된 은나라의 이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늙은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진나라의 진승을 의미합니다. 네, 뭐 이런 것까지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배경 지식으로만 알고만 있으세요. 네, 그냥 은나라의 이윤과 그 다음에 그 진나라의 진승, 이 둘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고사를 이용했어요. 그때 당시엔 많이 중국의 고사 가져오잖아요. 유명한 이야기를 가져와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이야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와닿게끔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고사 인용을 통해서. 그래서 잡초난 들판에 밭가는 늙은이와 밭두렁 위에서 밭가는 늙은이를 천하다고 할 사람이 없지만은,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는가? 일단 소가 필요한데 소가 없다는 얘기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의법, 화자의 가난한 처지 암시라고 썼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양반이 소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다? 되게 이상하죠. 그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기태심하야 가뭄이 몹시 심하여 시절이 다 늦은 제, 농사철이 다 늦은 때에 서주 높은 논에, 서쪽 둑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잠깐 갠 지나가는 비에 도상무원수를 반만 깐 대어두고, 길 위에 흐르는 물을 반만 대어두고 소 한적 듀마, 그러니까 소 한 번 주마, 그냥 홀랑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빌려라는 말이 생략된 거겠죠. 소 한 번 빌려주마 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씀, 친절하다고 여겼던 집에 달 없는 황혼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굳이 닫은 문 밖에 어득히 혼자 서서, 상당히 그 양반 체면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싹 잊어버리고 염치불구하고 가서 소를 빌리려고 간 거잖아요. 그래도 양반 체면에 쉽사리 그 소를 빌려달라고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굳게 닫은 문 바깥에서 오랫동안 혼자 서서 고민 좀 했을 겁니다. 그러다 큰 기침을 에헴, 저기요, 소 좀 빌려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일단 사람은 불러야 되겠기에 에헴 하고 오래도록 한 후에 어와 기 니신고, 이거 참 대화체죠. 그죠? 대화체. 그래서 사실 쌍따옴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와 기 니신고, 이렇게 대화체 생동감, 현장감, 사실감을 부여합니다. 어와 기 니신고 염치없산 내옴노라. 자, 이것도 염치 없는 저울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부의 말인 것이고 이것이 박인로 씨의 말이겠죠. 그죠? 대화체가 주거니 받거니 생동감, 현장감, 사실감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염치 없는 이라는 이 표현은요, 상당히 연민에 호소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초경도 거의인데, 그러니까 초경도 거의 다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지났는데 기 어찌 와 겨신고, 무슨 일로 와 계신고? 농부 말이죠. 그죠? 계속 대화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이제 박일로 씨의 대사가 진행되죠.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소 없는 궁핍한 집에 걱정이 많아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박일로 씨의 말이겠죠. 그죠? 자,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공한이나 공짜로나 값이나 값을 치거나 어쨌든 소를 좀 빌려주면 참 좋겠지만은, 다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젯밤에 건너집에 저 사람이 목 붉은 쑥공을 구슬 같은 기름에 구워내고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이러한 은혜를, 어떠한 은혜? 뭐 근사한 대접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근사한 대접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을런고, 뭐로 갚아야 돼? 소 빌려주는
행위로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로 주마, 그러니까 이게 소를, 그죠? 여기 써 있겠지만 소를 빌려주마 하고 큰 약속을 하였다. 그죠? 근데 실약이 미편하니 약속을 어기는 것이, 실약, 약속을 어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편치 않으니 사설이 어려워라, 말하기가 어렵구나 까지 농부의 말이 진행된 것이겠죠. 계속 대화체. 아주 생생하죠. 아주 현장감 있죠. 아주 사실적이죠. 그죠? 이건 조선적의 가사와 크게 다른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정이 이러하니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 박인로 시적 화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됐죠. 그죠? 그래서 사실이 그러면 설마 어찌하겠는가? 라고 상당히 쓸쓸한 발걸음을 옮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헌모자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 맥없이 물러나오니 풍채적인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자, 이게 조선 후기 양반의 현주소죠. 더군다나 이 풍채적인 모습이라는 것에서 더욱더 적나라한 비유가 등장한 것이죠. 풍채적인 모습,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개가 짖을 뿐이로다. 상당히 조선전기의 양반의 모습이란다면 개가 어딜 짖어. 뭐 물론 개는 아무 상관없이 짖겠지만 이런 개가 짖는 상황 자체에 대한 표현조차도 그 조선 후기 당시에 궁핍한 양반이 얼마만큼 힘들었는가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양반의 위상이 추락됐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라고 보고 싶어요. 이 부분. 알겠죠? 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이 개가 짖는 부분이 좀 안쓰럽잖아요. 그죠? 자, 그게 조선 후기 양반의 현주소입니다. 상당히 궁핍한 삶을 살고 있고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죠? 자, 그 다음에 물론 농부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런 치욕스러운 순간을 겪고 나서 이제 달팽이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는가? 누워시랴 역시 설의법이죠. 잠이 와서 누운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설의법입니다. 근데 이 달팽이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달팽이 집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조그맣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뭐 교과서 좌측에도 써 있지만은 달팽이 집 같은 작고 초라한 집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부터 이제 교과서의 218페이지 나온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북창에 비겨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북창에 기대 앉아서 새벽을 기다린 겁니다. 워낙에 어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든 뭐 명색이 난 양반인데 이런 취급 받는 것이 상당히 슬퍼서였든 자신의 공공한 삶이 한탄스러웠든 간에 잠을 못 이룬 겁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반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북쪽창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무정한 오디세, 대승이 오디세인데요. 이 오디세는 오디가 이게 뽕나무의 그 뽕나무 열매를 오디라고 하거든요. 이걸 오디세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뽕나무 밭에 주로 서식한다고 해서 오디세라고 불립니다. 네. 하지만 얘 원래 이름은요 후투티예요. 후투티. 되게 웃기죠? 후투티? 그런데 이 후투티가 그러니까 지금 오디세가 그 새벽닭처럼 새벽을 알리는 새라고 합니다. 때문에 새벽을 알리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농사꾼들은 일어나서 밭을 갈죠. 근데 지금 이 시적 화자는 소가 없어서 밭을 못 갈아요. 때문에 하늘 도우나다, 돕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도두는구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긁어왔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돕는구나 라고 해석해야 돼요. 한을 돕는다, 한을 재촉한다 라고 의역하면 좋겠어요. 나의 한의 어떤 정서를 더욱더 결국에는 이거 맞긴 맞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의역한다면 네. 그러니까 더욱더 북돋아 오르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한의 정서를 더욱더 급격히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누가? 오디세가. 그러면 오디세는 객관적 상관물로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부각시키니까요. 됐죠? 시적 화자는 밭을 못 갈아서 가슴이 쓰리고 소를 못 빌려서 짜증나 죽겠는데 오디세가 야 빨리 일어나 이제 새벽이야 이제 일해야지 밭 갈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로서 등장하는 소재로 봐도 괜찮지 싶습니다. 어쨌든 돕는구나, 하늘 돕는다, 재촉한다, 나의 하늘 더욱더 끌어올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조 추창하야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운 농가 노래도 흥없이 들린다. 자, 이게 흥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시적 화자의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즐거운 농가 노래, 이것은 다른 농사꾼들의 어떤 심정이라 본다면 시적 화자는 흥이 없어요. 왜냐면 참담한 심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소에 즐겨 듣던, 내 귀에 정말 즐겁게 들리던 그 농가의 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흥이 없이 들린다는 것이죠. 이게 시적 화자의 어떤 심정을 반영하는 구절이라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정모란 한숨은,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 내쉬느니 한숨이요 삼키느니 한탄일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요. 그죠? 그 다음 아까운 저 소비, 저 쟁기입니다. 쟁기. 농기구죠. 쟁기는 볕보님도 조할세고 쟁기 날이 좋구나. 아주 상당히 날카롭게 잘 가꾸어져 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 엉긴 묵은 밭도,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 수 있을 만큼 쟁기가 정말 날이 좋아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빈집 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라고 또 감탄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춘경도 거의 거다 후리쳐 더뎌 두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봄가리도 끝났다, 내팽개쳐 던져두자. 그러니까 이제 에이씨 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봄가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농사 지은 친구들이 몇 있긴 있을 겁니다. 봄철에 논밭을 가는 일이라고 이렇게 써놨지만은 이 농사의 시작은 어쨌든 논밭을 가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땅을 이제 리셋하는 겁니다. 리셋.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소가 없어서 농사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이제 여기까지가 좀 약간 지금 궁핍한 삶을 사는 양반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보여줬다면 여기부터는 좀 얘기가 좀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보세요. 강호한 꿈을 꾸언지도 오래러니 자연에 살겠다는 꿈, 그러니까 강호가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꿈을 꾼지도 오래러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강호한 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이상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 꿈을 꿨다는 얘기죠. 꿈 자체가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구복이 위로하다 먹고 사는 것이라고 되는데 이것이 현실인 거죠. 다시 한번 이상과 현실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누가 되어서 잊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천피기욱 혼대 저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도 하도하시야. 자,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갈대꽃 깊은 곳에서 밝은 달, 맑은 바람, 벗이 되어 임자 없는 자연 속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심한 갈매기야, 무심한 백구야. 이거는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상당히 고전 그 시가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무심한 갈매기, 무심한 백구, 많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나에게 오라고 하고 말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툴 리가 없는 것은 다만 이뿐인가 여기노라, 여기뿐인가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역시 자연이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뜻과 취향이 있으랴마는 두세 이랑 밭과 논을 다 묵혀 던져두고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묵혀서 그냥 이제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요 죽이 이게 우리들이 먹는 그 죽자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 죽을 먹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있으면 죽을 먹는 것이고 없으면 굶을 망정 남의 집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다라는 어떤 굳은 다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빈천 스리 여겨 내 가난과 천함을 싫게 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손을 내젓는다고 물러가겠으며 남의 부귀를 불리 여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여기서 이 부귀는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귀를 부럽게 여긴다 하여 손짓을 한다고 나에게 와라 라고 손짓한다고 오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아오랴 역시 또 설의법이 등장했습니다.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어느 일이 운명밖에 생겨날까? 여기서 또 무엇이 등장합니까? 운명론적 세계관이 등장하죠. 가치관이라든지 상당히 운명론적이에요. 그 다음에 비니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자, 이것은 중요한 표현이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중요하다고 체크하는 이유가 이 비니무언이라는 이 사상 자체가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바거든요.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삶, 비니무언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 하지만 내 생에 이러하지만 서러운 뜻은 없노라. 내 생애가 이렇게 공공하고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하지만 서러운 뜻은 전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생활이지만 단사표음,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단사표음은 달리 말하자면 안분지족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산 삶이잖아요. 그죠? 단사표음이라는 말의 뜻을 갖다가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자면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소박한, 청빈한 그런 생활을 단사표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지만 이도 좋기 너기노라 여기고 있다. 나는 단사표음을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평생한 뜻이 옴포에는 업노해라. 옴포, 얘는 사실 부정적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서로 약간 대조적인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평생의 큰 뜻이 따뜻하게 있고 배불리 먹는 데에는 없다. 그죠? 이거는 오타겠죠? 자, 그래서 단사표음에 내 뜻이 있지 여기에는 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충효를 일삼아 형제 간에 화목하고 화형제, 그 다음에 신붕우 친구와 신의로 사귀는 것, 이것이 둘 다 유교적 가치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어쨌든 화형제, 신붕우, 외다하리, 누이쓰리 이렇게 하는 걸 틀렸다, 잘못했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것 또한 설의법이 또 등장했죠. 그죠? 그 밖에 다른 일이야 태어난 대로 살겠노라. 그냥 나는 이렇게 내 운명대로 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역시 얘도 운명론적 가치관. 자, 그러면 다 했으니까 핵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한번 보세요. 뭐 가사고 전원적이고 사색적이고 그 다음에 안분지족의 생활이 제재고요.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하고자 하는 선비의 궁핍한 생활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거기서입니다. 안분지족 결국엔. 그 다음에 안빈낙도, 단사표음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겁니다. 네. 비니무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징, 자연의 은이라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은이란다는 것은 이게 조선 전기 가사의 특징이 나오는 것이고요. 현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이게 후기 가사의 특징이 지금 혼합된 형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조선 전기에는 강호가도,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자연을 벗하면서 그 사는 어떤 뭐 풍류적인 어떤 삶을 얘기하는 강호가도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앞서 말했던 연군지정, 임금님을 그리는 마음과 같은 내용을 담는 게
조선전기 가사의 대표적인 어떤 유행이라 한다면 후기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현실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더라. 상당히 사실성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내용이 등장하더라. 진솔한 감정, 여기에 진솔한 감정들이 등장하는 그 가사들이 나타나더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당면한 작가의 현실과 운명론적 인생관 드러나죠. 그죠? 요 특히 운명론적 인생관, 이게 내 팔자르니 하고 살겠다. 에이 몰라, 농사 그런 거. 그냥 이게 내 그냥 공공한 삶이 내 운명이구나.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정신승리하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운명론적인 인생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 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